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의 여성 사연자분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힘들다고 선배 언니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기에 저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연애할 때도 대부분 저에게 맞춰주었던 남편은 결혼 준비도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잘 따라주었죠. 남들처럼 신경전을 벌일 만한 갈등이 별로 없었어요. 오빠, 내 친구 소영이 있잖아. 소영이가 나한테 얼마나 겁을 줬는지 알아? 식장에서부터 꽃, 심지어 음식까지도 결정할 때마다 둘이 싸웠다고 하면서 말이야. 남자가 쪼잔하게 뭐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고 여자 심기를 건드려. 어련히 우리 은희가 알아서 골랐겠어? 나는 은희가 좋으면 만사 오케이. 남편은 처음 만날 때부터 시원시원하고 호탕했어요. 저에게 남편을 소개해준 사람은 직장 동료였어요. 남편은 먼저 결혼한 동료 남편의 선배였어요. 우리 남편이 그러는데 세상 남자답고 그런 호인이 없대. 남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나 봐. 아유, 막 마초맨 같은 사람 아니야? 아재 개그 같은 거 시전하면 어떡해? 우리 남편이 은희 네 성격을 아는데 그런 아저씨 같은 남자를 소개하겠니?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동료의 말대로 외모도 성격도 모두 시원시원했어요. 꼬인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보다 2살 많은 남편과 1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웨딩 촬영은 물론 예식장이며 신혼여행까지 모두 준비가 완료되었고 한 달 후에 결혼식만 올리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신혼집 계약금을 치르기로 한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아이, 은희야, 큰일 났다. 계약금이 없어졌어. 그게 무슨 말이야? 지난주까지만 해도 있던 돈이 왜? 있었는데 없다. 광수 말만 믿고 일주일 안에 무조건 오른다고 해서 주식에 넣었는데 사람 좋은 호인이 한순간에 호구로 변하더군요. 뭐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니 탓할 수도 없었네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결혼 자금을 몽땅 주식에 몰빵을 해? 미안하다, 은희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런데 100% 확신한 거라고 했거든.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다고 결혼식을 취소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때가 사실 기회였는데 말이죠. 결국 신혼생활은 시댁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집살이라니 정말 꿈에라도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죠. 이왕 이렇게 된 거 어쩌겠니? 1년만 들어와서 살아봐라. 1년 뒤에 예금 만기가 끝나니까 그때 우리가 조그만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주마. 이 정도면 뭐 너희들도 그 기간 동안 돈도 모으고 괜찮지 않니? 엄마가 이렇게 아들을 살려주시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들어가자마자 독립을 한 제가 새삼스럽게 30이 넘어서 시댁 식구들과 한 집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편 또한 결혼하기 전까지 자취를 했다가 다시 본가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죠. 저랑 똑같이 20살이 되자마자 독립을 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최선일까? 우리 그냥 월세에서라도 우리끼리 작게 시작하면 어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엄마가 분가 자금도 도와주신다고 하고 우리야 식비며 기타 등등 전략도 하고 좋잖아. 좋은 게 오빠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나는 결혼하기 전에도 친정에 가도 밤 되면 내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사람인데. 암튼 오빠가 무조건 내 편 들어주고 많이 도와줘야 돼. 그래, 그럼. 말하면 입만 아프지. 나는 무조건 우리 은희 편이지. 저는 내심 걱정 반 두려움 반의 마음으로 시댁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은퇴 후에 소소한 취미를 즐기시며 밖에서 모임을 자주 가지는 분이셨어요.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처럼 집안일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으시는 타입이셨죠. 문제는 시어머님과 손이 신우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평판이 중요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엄청 나이스한 분처럼 행동하셨죠. 저도 처음에는 깜빡 속아 넘어갈 정도로 말이에요. 남편은 연애할 때는 집안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부모님이든 누나든 매형이든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죠. 사실 남편감으로 불효자도 문제이긴 하지만 효자보다는 무덤덤한 가족 관계가 편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도 범석 씨가 지극한 효자 타입은 아니잖아. 그냥 퇴근하고 둘이서 밖에서 저녁도 먹고 예전처럼 연애하듯이 지내. 그래도 될까? 뭐 아직은 신혼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남편은 결혼을 하고 나니 그동안 죽어있던 효자 감수성이 살아났는지 갑자기 가족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녁은 집에 가서 가족이랑 함께 먹어야지. 그래도 며느리가 새로 집에 들어왔는데 뭐 우리끼리 먹고 들어가면 부모님이 섭섭해 하시지 않을까? 그래, 알았어. 그럼 장이라도 같이 봐서 들어갈까? 당신이 먼저 퇴근해서 엄마랑 같이 장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원래 엄마들 로망이 있잖아. 며느리 손잡고 마트 가는 거. 태어나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엄마들은 아들 손잡고 마트 가는 걸 더 좋아하지 않을까? 하지만 새로 가족이 된다는 게 서로에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도 노력을 해보자 했지요. 남편 말대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문제는 판이 커진다는 게 함정이었어요. 이왕 저녁 준비하는 김에 수진애도 불러서 같이 먹자. 수지가 퇴근해서 애 챙기면서 저녁 준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니? 시누이 내가 바로 엎드리면 코가 닿을 거리에 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주말이 아닌 평일 저녁에도 모든 가족이 모이게 되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지만 과일이나 먹자고 하는 시간이 맥주가 한두 잔 오가게 되면서 나만 모르는 그들만의 추억 공감 시간이 돌아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처음 한두 번은 재미있었죠. 아무래도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오니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죠. 매번 가족들이 모여서 그들만의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면 너무 피곤이 몰려옵니다. 저는 오로지 시매부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원호는 잠들었나요?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 많은데 이제 그만 자리 정리하시죠. 그렇게 한바탕 시누이네가 떠나고 나면 저는 뒷정리까지 하고 나서야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오빠, 원래 이렇게 가족들이랑 화기애애한 사람이었어? 연애할 때는 집안 식구들 이야기 거의 하지도 않았잖아. 나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그냥 아버지도 엄마도 늙어가시는 게 눈에 보이니까 마음이 짠해지네. 그동안 내가 너무 떨어져서 살아서 그런가 봐. 안 볼 땐 몰랐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이제부터라도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 오빠나 나나 성인이 되자마자 독립해서 살았으니 그럴 수 있지. 은희야, 결국 남는 건 가족이잖아. 우리 부모님한테 잘하자. 우리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적적하셨을지 그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죄송스러워. 나는 우리 은희가 우리 엄마랑 쇼핑도 가고 노래방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어. 원래 엄마들은 자식들이랑 그런 거 할 때가 제일 행복하시대. 그런데 오빠, 그렇게 엄마가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말해서 뭐해. 나도 이제야 철이 드나 봐. 그래서 남자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나 봐. 그럼 오빠가 직접 바로 내일부터라도 하면 되지. 그거 어렵지 않은 일이야.
오빠가 어머님 손잡고 쇼핑도 가고 노래방도 가면 되는 거야. 어? 나는 좀 어색해서. 나는 이제 며느리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어색하면 내가 더 어색하지. 안 그래? 에이, 어색하니까 더 친해지려면 그래야 한다는 거지. 오빠가 효자 돼가는 건 너무 좋은데 말이야. 그러면 우리 부모님은? 나도 우리 아빠 엄마 늙어가시는 거 너무 마음 아프고 짠해. 그런데 나도 살가운 딸이 아니라서 전화도 자주 못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빠가 우리 부모님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그래줘라. 응? 그래. 장인 장모님도 챙기긴 해야지. 그래도 매일 얼굴 마주치는 분들은 우리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하자는 의미야. 원래 요즘엔 셀프 효도가 유행인 거 몰라? 에이, 야박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가족인데,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잘하자, 응? 그래 오빠. 우리라고. 나 혼자가 아니라 오빠랑 나 둘이 모두 우리가 다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어 서술어 목적어로 자세하게 얘기했는데도 얼렁뚱땅 얼버무리고는 결론은 시댁의 잘하자로 끝나네요. 그 이후에도 남편이 제 친정에 안부 전화를 거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어요. 아직 내 손에는 들어오지 않은 분가 지원금을 미리 주시기라도 한 것처럼 말끝마다 그 핑계를 대면서 일을 맡기고 시키시는 겁니다. 얘야, 이제 계절 바뀌었으니까 거실 커튼이랑 다 교체하고 빨래 좀 하자. 그리고 이불도 모두 갈아야 하니까 이불 빨래도 좀 해놓고. 어머님, 저 이번 주말에 친정에 일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아니, 그럼 이미 다 시트랑 이불 다 갈아서 저렇게 쌓여있는데 어떡하니? 친정에 어차피 오빠는 못 간다고 했어요. 이불이랑 커튼 빨려면 아무래도 남자 힘이 더 필요하잖아요. 잘 됐네요. 잘 되긴 뭐가 잘 됐니? 주말인데 범석이 회사 다니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쉬어야지. 어머님, 저도 회사 다니는데 저는 무슨 회사 놀러 다니나요? 오빠가 그렇게 노래하던 엄마의 로망을 오늘 좀 완성시켜드리면 되겠다. 가족이 함께 이불 빨래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아니, 나 혼자 저걸 다 하라고? 주말인데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럼 나는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이 우리 친정에 가든지. 이미 지난주부터 남편의 일정을 확인 또 확인하고 친정 행사에 같이 가자고 했으나 컨디션을 핑계로 거절했으니 남편도 더 이상 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당연하게 주말에 왕창 집안일을 저에게 시키려고 일을 몰아놓았으나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난감하게 되신 거죠. 저는 친정집 행사에 참여했다 아예 하룻밤을 자고 왔어요. 결혼하고 보니 정말 친정 부모님의 품이 얼마나 그립던지요. 갑자기 효자로 빙의한 남편의 모습에 저도 부모님께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일요일 오후 늦게 부모님이 챙겨주신 반찬이랑 김치를 들고 들어왔어요. 커튼과 이불은 결국 남편이 근처 빨래방에 갖고 가서 해결을 했더라고요. 왜 어머님이랑 둘이 욕조에 이불 넣고 발로 밟으면서 영화 좀 찍찍을 했어? 어머님도 내심 그런 것을 원했던 거 아닐까? 그게 그렇게 집에서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 빨래방에서도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게. 애썼어, 오빠. 오빠가 이번 기회에 효도 한번 크게 했네. 하지만 어머님은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던 모양이에요. 저녁 준비를 하려고 주방으로 들어가자 어마어마한 양의 열무와 얼갈이 그리고 쪽파가 있더라고요. 이게 요즘에 담아야 딱 맛이 있을 때야. 수지가 지난주부터 열무김치랑 파김치 먹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더라. 때마침 시누이가 조카를 데리고 들어오더라고요.
어머, 이제야 열무김치 담는 거야? 내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네 올케가 지난주엔 계속 야근이다 뭐다 해서 늦게 들어왔잖냐. 어제는 친정 간다 하고. 에휴, 며느리가 있으면 뭐하니? 어머님, 저 앞에 있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크게 말씀하신 거죠? 아님 마음의 소리를 제가 들어버린 걸까요? 올케, 사실 엄마가 이제 분가 지원금도 마련해 줄 거고 그럼 알아서 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도 그렇게 큰 돈 주는 게 쉽지 않지. 근데요, 형님, 원래 오빠가 주식으로 결혼자금 날려버리지만 않았어도 저희가 시댁에 들어와 살 일은 없었죠. 사고는 엄밀히 말하면 동생이 쳤는데 그 대가는 제가 혼자 짊어지는 건 아니지 않나요? 아유, 무슨 김치 하나 담그는 것 가지고 사고니 대가니 거기까지 얘기가 흘러가? 참 옳게도 이제 우리 가족인데 가족끼리 너무 재고 따지는 거 아니야? 아, 제가 너무 심했나요? 그럼 형님 말씀대로 우리 가족끼리 다 같이 둘러앉아서 쪽파부터 다듬어보죠. 설마 형님은 완성된 김치만 쏙 가져갈 생각이신 건 아니죠? 저는 방에서 쉬고 있는 남편까지 불러내서 다 함께 가족 전체가 먹을 김치를 담갔습니다. 시누이도 더 이상은 얌체 마냥 뒤짐지고 있을 수는 없었죠. 물론 아이 핑계로 흉내만 내다 바로 빠지긴 했지만요. 여기서 끝났으면 저도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다음부터는 아이에 대놓고 저에게만 일을 골라서 시키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비서가 된 줄 알았어요. 사소하게는 은행에 제출해야 할 서류부터 시작해서 집에 관련된 공과금을 납부하는 일까지, 주말에도 냉장고 정리부터 다용도실 청소, 다림질까지 일을 끊이지 않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고정 레파토리가 자동으로 나왔어요. 이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너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돈으로 분가해서 나갈 거 아니냐. 그냥 있는 동안에 그 이자 갚는다고 생각해라. 물론 감사한 일이죠. 아직까지 받은 것은 아니지만요. 근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빠가 친구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주식 투자만 안 했어도 제가 이렇게 시집살이 하고 있지는 않았겠죠. 사실상 그렇게 따지면 그 돈은 어머님이 사고친 아들 대신해서 주시는 거니까 일은 오빠한테 시키셔야 맞죠. 아니, 너는 말끝마다 그렇게 잘잘못을 따지면 어디 가족끼리 말이라도 한마디 편하게 하겠니? 그리고 시집살이? 남들이 들으면 내가 무슨 악덕 시어머니에 네가 엄청나게 구박이라도 당하는 줄 알겠다. 어차피 분가해서 결혼 생활하면 이 정도 살림은 다 하면서 살아야지. 미리 공짜로 나한테 살림 배운다 생각하렴. 그래, 옳게 그렇게 매사에 빡빡하게 원리원칙 따지면서 굴면 사회생활 어찌하려고 해? 이게 다 우리 가족 일이잖니. 가족끼리 그렇게 그러는 거 아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어떤 사실도 결국은 다 가족이라는 구실로 얼버무리 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약속한 1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도래했습니다.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약속을 지켜주셨어요. 1년이 되자 분가 지원금을 주셨고 저희는 드디어 작지만 우리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시댁에서 나올 수 있었죠. 하지만 분가는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원래 약속했던 금액보다 조금 더 보태주시는 조건으로 시댁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전셋집을 구했는데요. 다른 데에 비해 가격 대비 크기가 좀 더 크고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집이었어요. 결국 시누이와 같은 동네의 집을 구하게 된 것이죠. 처음에 좀 작더라도 직장 가까운 데로 가자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이 한사코 부모님 가까운 곳에 있자고 하는 겁니다. 또 어쩌다 보니 다른 데에는 마땅한 물건이 나와 있지 않았고 시누이가 이때만 엄청 부지런하게 발품을 팔아서 좋은 전세를 알아봐 주긴 했거든요. 딱히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저에게도 없었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다 계획이 있었더군요. 며느라가 퇴근했니?
내가 친구들하고 모임이 있어서 지금 맥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내가 며느리 자랑 좀 했더니 다들 보고 싶다고 난리다. 네가 와서 인사도 하고 집까지 좀 데려다주면 좋겠는데. 이미 남편과 퇴근을 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쉬고 있었던 참이었죠. 여보, 어머님이 술 한잔 하시고 데리러 오라고 하시는데? 그래, 나한테도 문자 보내셨어. 이참에 친구들한테 며느리 자랑 좀 확실하게 하고 싶으신 게지. 같이 살다가 분가해서 당신이 보고 싶은가 보다. 멀지도 않은데 다녀와. 오히려 남편은 너무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나 혼자 가기는 좀 그렇지. 가야 하는 거면 같이 가자. 이미 나는 술도 한 잔 마셨고 당신이 혼자서 운전해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말이 분가였지 주말이면 꼭 저만 불러서 집안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예전에 같이 살 때 패턴이랑 달라질 게 없는 형국이었죠. 거기에다가 시누이는 한술 더 떠서 급기야 조카 케어까지 저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올케, 우리가 오늘 부부 동반 약속이 있는데 원호 봐줄 사람이 없네. 네? 아버님, 어머님께 부탁드리면 되잖아요. 아니, 친정보다 올케네가 더 가깝잖아. 친정엔 차 운전해야 하는데 올케네는 걸어서 5분이잖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원호가 숙모랑 노는 게 더 재밌다고 숙모네 집에 가겠다고 고집을 여간 부려야지. 차마 아이를 가운데 두고 실랑이를 벌일 수는 없어서 일단 조카를 데리고 와서 저녁을 먹이고 같이 놀아주었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리고 아이는 예쁘잖아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시누이네가 오더군요. 이미 아이는 목욕까지 해서 재운 상태였죠. 형님, 제가 베이비시터는 아니잖아요. 저도 내일 출근해야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미리 사전에 예고도 없이 아이부터 맡기시면 저도 너무 곤란해요. 다음부터는 오빠한테 부탁하세요. 원호가 삼촌도 엄청 좋아하는 거 아시죠? 참, 내에 한번 봐준 거 치고 너무 유세가 심한 거 아니야? 가까이 사는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고 그런 거지. 그래. 가족이 가까이 살아서 좋은 게 이런 거지. 네네. 저희도 아이 낳으면 형님에게 이런저런 일들 부탁 좀 드릴게요.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에이, 우리 아이는 또 우리가 또 알아서 키워야지. 그렇게 일일이 하나 주면 하나 받겠다고 그러면 가족끼리 마음 상한다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얄미운 시누이보다 시누이 편드는 남편이 더 가당치도 않다라는 말이 맞겠네요. 그리고 평일에는 퇴근 시간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셨어요. 얘야, 퇴근하는 길에 마트에 들려서 양파랑 감자랑 뭐 좀 사와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는지 무서워서 들고 올 수가 없다. 어머님, 그걸 왜 들고 오세요? 배달시키시면 되죠. 배달이 언제 도착할지 모르지 않니?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사면 좋잖아. 그럼 어머님이 직접 가셔서 구입하시고 배달 요청하세요. 아니, 겸사겸사 얼굴도 좀 보고 하자는 건데 뭐가 이렇게 어렵니? 마트 배달부터 세탁물 수거, 온갖 일용 잡화까지 제가 무슨 택배사 직원이라도 된 줄 알았다니까요. 저도 퇴근 후에는 제 시간이 필요한데 말이죠. 오빠, 아니 여보,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어머님 비서도 아니고 하나부터 10까지 다 날 통해서 물건이면 물건, 세금 납부해서 자동차 세차까지 다 나한테 일을 시키시잖아. 너무한 거 아니야? 오빠가 중간에서 어머님한테 말을 좀 해줘. 아이, 엄마가 당신 얼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싶으니까 그런 거잖아. 그냥 엄마가 좀 부탁하면 못 이기는 척 들어드리면 어디가 덧나? 그게 자식 키워 결혼시켜서 누리는 행복이지. 그게 가족인 거야. 당신이 좀 이해를 해. 여보, 당신 무슨 효자 귀신이라도 씌웠어?
말끝마다 가족 타령에 효도 타령 아주 귀에 딱지가 않겠어. 효도도 가족도 다 좋은데 나만 가족이야? 당신은? 당신은 뭐라는데? 아, 이게 화낼 일이야? 부모 형제한테 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는 게 뭐가 나빠? 그런데 갑자기 친정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큰일 났다. 아빠가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왔어. 뭐라고? 아빠가 왜? 이 시간에?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사람이랑 시비가 붙었나 봐. 네가 장서방이랑 같이 올 수 있겠니? 당연히 가야지. 우리가 가는 길에 엄마 모시고 같이 갈게. 남편은 운전을 하면서도 궁시렁댔어요. 아이, 장인어른은 그 나이에 무슨 술을 드시고 시비에 휘말리셔, 어? 나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잡혀서 새벽에 나가야 하는데. 지금 그런 말할 타이밍 아닌 거 알지? 아빠가 다치셨는지 어떤지 아직 정확한 상황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일 아침 출근 얘기부터 꺼내는 건 아니지.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사람 참 예민하게 반응하네. 경찰서에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들어보니 옆자리 손님과 약간의 주먹 다짐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폭행으로 고소를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더라고요. 당신 사람 잘못 건드렸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 친구들 다 변호사야. 이거 소송 걸면 내가 100% 이기는 싸움이야. 니들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런데 나 정말 억울하다. 나는 혼자서 술국에 소주 한 병 마시고 있었는데 저 인간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이 사단이 난 거야. 지금이라도 내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면 내가 고소는 취하해 준다니까. 지금 사과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누군데? 결국 맞고소를 진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빠가 어디 가서 먼저 사람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우선 놀라고 당황스러운 부모님을 진정시키고 집으로 모셔왔지요. 문제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죠. 밤새 걱정이 돼서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아니, 밤새 잠도 안 자고 소송 알아보고 있었던 거야? 변호사 선임 비용 그거 만만치 않아. 그리고 그게 사람 피말리는 거라고. 돈도 시간도 엄청 투자해야 한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손 놓고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장인어른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인정하고 사과하면 되는 일이잖아. 돈 들여서 결백을 증명하면 뭐가 달라져? 돈 아깝게 무슨 짓이냐고. 뭐? 돈이 아깝다고? 돈이 아까워서 당신 이러는 거야? 말이야 바른 말이잖아. 지금 우리 형편에 아버님 변호사 선임 비용 그거 만만치 않다고. 아빠가 피해자라고. 아빠가 계속 말씀하시잖아. 그런데 그깟 돈 때문에 아빠 보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이게 지금 아버님 일이라면 당신 그렇게 돈 아깝다는 소리가 먼저 나올 수 있어? 왜 또 여기서 비교를 해? 나는 출근해야 하니까 나가볼게. 남편은 급하게 대화를 마무리하고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회사에 며칠 연차 휴가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고 우선 사건이 일어났던 가게로 찾아갔어요. 워낙 친정 아빠가 자주 다니시던 단골 가게라서 가게 사장님께 도움을 요청했죠. 아빠처럼 그 가게에는 단골 손님들이 주로 고객이어서 마침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냈어요. 에이, 가게 안에서는 그냥 말로만 언쟁이 있었지 몸싸움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그것도 그 술 취한 놈이 먼저 아버님께 시비를 걸었지. 역시나 친정 아빠의 말이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식당 외부에 있던 가게 거래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찾아냈어요. 살펴보니 아빠와 언쟁을 벌이던 그놈은 가게를 걸어 나오다가 가로수 나무 뿌리 둥지에 발이 걸려 넘어진 거였어요. 그래놓고는 뒤따라 나온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거짓말로 고소를 한 것이었죠. 휴가를 내고 며칠 뛰어다닌 보람이 있었어요.
아이고, 역시 우리 딸밖에 없구나. 나 혼자였으면 그냥 앉아서 당할 뻔했어. 그렇지 않아도 변호사까지 선임하면 이 돈이 많이 들까봐 걱정이 돼서 잠을 잘 수가 없더구나.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이러니 자식 없이 늙어가는 사람들은 무슨 일 생기면 어찌 살아가노. 그런데 장서방은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 너네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무슨 일은 요즘 회사 일 때문에 정신없이 바빠서 그래. 장서방도 아빠 걱정 많이 했어. 내가 괜히 시비에 휘말려서 바쁜 애들 마음고생 몸고생 시켰다. 미안하고 고맙다. 친정 부모님을 안심시키려고 남편이 바쁘다고 둘러대기는 했지만 남편한테 정말 섭섭한 마음을 넘어 화가 나더군요. 남편은 친정 아빠의 사건 경위에 대한 자초지정을 듣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태도를 바꾸더군요. 당신이 큰일 했네. 아니면 변호사 비용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어. 그런 놈은 아주 콩밥을 먹여서 정신 차리게 해야 하는데 무고죄로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치사해서 말을 좀 아낄까 했는데 이번에 당신 정말 너무했어. 이렇게 내 가족, 네 가족 따로 차별해서 챙길 거면 나도 당신이랑 똑같이 내 가족만 챙길 수밖에 없어. 에이, 당신이 오해한 거야. 우리가 다 같은 가족이지 무슨 소리야? 그럼 당신이 아빠한테 전화라도 드려. 엄마가 당신이랑 내가 무슨 문제 있냐고 그러더라. 하도 당신 얼굴도 목소리도 듣기 힘들다고. 원래 대한민국 남자들이 다 숫기가 없어서 장인 장모한테 전화하는 게 익숙치가 않아. 어렵기도 하고 막상 전화하면 별로 할 얘기도 마땅치 않고. 다른 남자들은 모르겠고 일단 당신은 그렇게 외쳐주는 가족주의자 효도쟁이 아들이잖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전화라도 드리는 게 최소한 인간의 도리라는 거 몰라? 아이, 또 비장하게 나오신다. 알았어. 지금 말고 나중에 전화 드릴게. 물론 그 나중은 없었죠. 미루고 미루다가 슬그머니 사라지는 헛된 말뿐인 거죠. 저는 친정아빠 일로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주말에는 좀 집에서 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가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둘이 꼭 같이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오빠, 나 정말 너무 피곤하다. 이번 주말은 집에서 혼자서 좀 쉴게. 오빠 혼자 가서 이야기 듣고 와서 전해줘. 어차피 우리 저녁도 먹어야 하니까 가서 함께 편하게 해결하면 좋잖아. 엄마가 굳이 같이 오라는데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닌데 뭐라고 둘러대. 편하게 한 끼? 편하게는 오빠한테만 해당되는 거잖아. 아니 며느리는 어디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야만 면죄부가 주어지는 거야? 난 이번 주말에는 죽었다 깨나도 내 집에서 쉬어야겠어. 오빠가 알아서 해. 저는 이번에는 절대 물러나지 않을 기세로 안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렸죠. 제가 이렇게 나오니 남편도 저를 업어서 데리고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득달같이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죠. 아니 너는 아파서 몸져 누운 것도 아닌데 무슨 지방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엎드리면 코 닿을 때 있으면서 코빼기도 안 보이니? 어머니, 저 그동안 분가에서도 거의 빼놓지 않고 주말마다 어머님 비서 노릇하려고 달려갔어요.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제가 친정아빠 일로 이번 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좀 쉬어야겠다고요. 너는 같은 말도 참 야박하게 한다. 남들이 들으면 진짜로 네가 비서처럼 우리 집안일 다 봐주는 줄 알겠다. 뭐 범석이한테도 이야기했다만 다음 달이 내 칠순인 거는 알고 있지? 친구들이 그러는데 유럽 크루즈 여행이 그렇게 좋단다. 칠순 선물로 그 정도는 내가 너희들한테 요구해도 되겠지? 저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왔어요. 요즘엔 환갑도 당연하고 칠순도 적당히 가족끼리 밥만 먹는 분위기인데 몇천만 원짜리 크루즈 여행이라니, 그것도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시어머니라니, 아무리 효자쟁이 아들이라도
이것은 적당히 거절을 하고 왔겠지 싶었어요. 아까 어머님이 전화하셨어. 그리고는 칠순 선물로 유럽 크루즈 여행 부부 동반 해달라고 하시던데? 어머님이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야? 뭔가 단단히 오해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오빠, 당연히 거절하고 왔지? 엄마가 칠순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해? 당연히 이 아들이 해드린다고 했지. 엄마 친구들이 많이 다녀오셨나 봐. 엄청 부러워하시더라고. 오빠, 우리 지금 분가에서 그나마 저축하던 것도 반으로 줄었어. 아니,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는 거 몰라? 도대체 무슨 돈으로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린다는 거야? 대출 받으면 되지. 회사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대출?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저축을 해도 모자를 파네. 대출을 해서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우리 아빠 변호사 비용은 그렇게 아까워서 죄를 인정하시라 어쩌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던 사람이 자기 부모한테는 몇 천만 원이 아깝지가 않아?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대출? 그래, 그 대출 받아서 반반 갈라서 어머님 반, 우리 엄마 반 이렇게 해서 여행 보내드리자. 그럴 거 아니면 아예 없던 일로 다시 말씀드려. 저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그야말로 미친년처럼 결혼 이후 처음으로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지난번 아빠 사건 때문에 섭섭했던 일까지 다 쏟아부어서 화를 냈죠. 남편은 제 기세가 하도 강하니까 주춤하더라고요. 그래도 칠순 기념이니까 당신이 좀만 이해를 해주라. 그럼 여행은 일본 여행 정도로 내가 엄마를 설득해볼게. 일본 여행은 공짜로 가? 지금 우리 수중에 돈이 없다고 몇 번을 말해. 일본이든 인천이든 당신이 알아서 당신 돈으로 해결해. 정남이가 뚝뚝 떨어진다는 말이 있죠.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남편에게 그나마 남아있던 애정마저 차갑게 식어버리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해도 분노가 가라앉지를 않더군요. 내가 이상한 건가? 하도 시어머니가 당당히 요구를 해서 내가 그렇게 나쁜 밑가가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근데 남편은 그걸 또 넙죽 내내 당연히 그래야죠 하니까 더 미쳐버리는 거지. 누가 비정상이야? 내가 개념 없는 거야? 아이고, 네가 하도 시댁 식구들이랑 효자쟁이 남편한테 세뇌를 당해서리 판단력이 흐려졌나 보다. 이건 누가 봐도 시댁이 비정상인 거잖아. 그치? 그런 거지? 내가 그동안 너무 이성적으로 대응을 해서 남편이 정신을 못 차리나 싶어. 나도 정말 미친년처럼 지랄을 떨어야 되나? 근데 우리 남편이 이상한 소리를 하던데? 네 남편 돈이 생겼나 봐. 그것도 금액이 꽤 되는 것 같다던데? 지난번에 우리 남편이랑 다 같이 모임 있었나 봐. 그때 네 남편이 목돈 생겼다면서 2차 술값 계산했다고 하더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이제 내가 모르게 딴 주머니까지 차고 있다는 말인가 싶었죠. 몰래 알아볼 것도 없이 남편에게 추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상의 한마디 없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았더라고요. 이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큰일을 저질러? 퇴직금이 우리 부부한테 얼마나 중요한 자산인 줄 몰라서 이래? 무슨 또 코인 이런 데 투자라도 한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결혼 자금을 날려버린 게 1년이 겨우 지났을 뿐인데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사고를 쳤구나 싶었죠. 그러나 웬걸요. 결혼 자금을 날려버린 사고만큼이나 저를 빡치게 만들어 버렸네요. 정말 어이가 없다고밖에 말할 도리가 없네요. 그런 거 절대 아니니까 흥분부터 하지 말고 침착하게 내 말을 좀 들어봐. 엄마한테 일본 여행은 어떠냐고 물어봤는데 이미 친구들한테 다 자랑까지 했다며. 이거 못 가면 당신 칠순 잔치도 다 필요 없다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그거 하나 못 들어버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 회사에 대출 관련 보증 알아보려고 했는데 마침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부모님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기 위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 받았다는 거네? 그리고 호기롭게 친구 선배들한테 한턱까지 쏘고. 그렇게 당당하게 굴 거면 나한테는 왜 속인 건데? 당신한테 이야기하면 또 싸움밖에 안 되잖아. 그리고 당신 퇴직금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다닌 회사 퇴직금 좀 당겨 쓰는 건데 이 정도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동료 말대로 효자 귀신이 제대로 씌었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당당할 일입니까? 여보, 당신이 효자가 되면서 이해력이 급 떨어져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볼게. 내가 우리 엄마 아빠 여행 보내드리려고 내 퇴직금을 중간 정산했다고 쳐. 물론 당신에게 의논 한마디 없이. 내가 이렇게 해도 당신은 잘했다고 할 거야? 무슨 소리야? 그건 경우가 다르지. 엄마는 올해가 칠순이시잖아. 그리고 우리 엄마가 평소에도 칠순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니까. 사람에 따라서 생일을 유별나게 챙기는 사람이 있고 무심하게 보내는 사람 있잖아. 그런데 전자가 우리 엄마라고. 정산 퇴직금 금액이 꽤나 될 텐데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 이렇게 된 김에 아예 솔직하게 다 털어놔. 남편이 통장을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려 하는 게 이상해서 계속 추궁을 했죠. 그랬더니 나 모르게 시아버지 차도 바꿔드렸더라고요. 정말 감쪽같이 저를 속이고 말이죠. 시아버지 차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 집 식구들은 모두가 합심해서 전세 자금 도와준 것으로 무슨 자식에게 이렇게 바라는 게 많아도 되는 걸까요? 아버님 차를 왜? 아주 멀쩡하게 잘 타고 다니셨잖아. 아이, 그 차가 아버지가 관리를 잘해서 멀쩡하게 보이는 거지. 연식이 엄청나게 오래된 차야. 그리고 친구들은 다 좋은 차 타고 다니는데 아버님만 10년도 더 된 차를 모는 게 조금 그러셨나 봐. 그렇다고 차를 바꿔드려? 무슨 차로 바꿔드린 건데? 아이, 친구들이 거의 제네시스 정도는 몰고 다니시나 봐. 그래서 계속 나 만날 때마다 제네시스 얼마 정도 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 아이, 그런데 그걸 사기에는 너무 고가잖아. 그래서 내가 렌트로 바꿔드렸어. 그 렌트비도 장난 아닐 텐데. 그래서 회사에서 대출도 좀 받았지. 올해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웃음이 나와? 이거 정말 이혼 사유 될 수도 있어. 왜 그런 무서운 말까지 하고 그래? 이혼이라니. 내가 무슨 도박이나 묻지마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퇴직금 좀 당겨 쓰고 대출 좀 받은 것 같고 이렇게 난리칠 일이냐고. 정말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 같았네요. 그런데 이 문제는 저랑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댁 식구들 모두와 한 번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해결이 될 것 같아서요. 남편은 제가 하도 강도 높게 화를 내니 차마 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차마 의논할 수 없었어요. 걱정하실 게 뻔하니까요. 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동료에게 하소연을 했죠. 역시 예상이 맞았구나. 그런데 어째 좀 느낌이 쎄하다. 왜 그 집은 갈수록 대책 없는 느낌이 들지? 사람이 그렇게 결혼했다고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나? 이걸 효자병이라고 해야 하나? 보통 부모들은 자식들이 돈 모으기를 바라지 않아?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게 아쉬운 소리 정말 하기 어려워하시거든. 오히려 너무 성격이 깔끔해서 제발 어려울 땐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을 해줬으면 싶다고. 무슨 극과 극 체험도 아니고. 우리 시댁도 그래. 젊었을 때 한 푼이라도 더 모으라고 난리시지. 처음엔 전세자금 도와주신다고 했을 땐 다행이다 싶더니만 무슨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생겼다, 야. 저는 시부모님들과 이야기를 하기 전에 시누이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마침 조카 생일도 있어서 선물을 사들고 시누이를 찾아갔죠. 어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원호가 숙모 보고 싶다고 했는데 마침 딱 맞춰서 올케가 왔네. 형님, 혹시 그이가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출까지 받아서 아버님 차 바꿔드리고
어머님 칠순 크루즈 여행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 아세요? 그래, 지난번에 엄마가 막 자랑하더라고. 범석이가 결혼하더니 아주 날이 갈수록 효자 노릇한다고. 나는 뭐 하는 거냐고 막 뭐라고 하신다니까. 아주 집에 갈 때마다 엄마가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내가 다 불편하다니까. 우리 남편이 무슨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크루즈랑 자동차가 다가 아니에요? 올케 몰랐어? 나는 속으로 올케가 같은 여자지만 참 배포가 크다고 생각했지. 세탁기며 김치냉장고. 아, 이번에 에어컨도 신상으로 바꿔준 것 같던데? 파면 팔수록 나오는 금강도 아니고 이건 하나를 캐니 고구마처럼 효도쟁이 남편의 숨은 행동들이 밝혀지네요. 에어컨이라니. 올 여름에 친정집에 에어컨이 맛이 갔더라고요. 사용한 지 10년도 넘었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런데 에어컨 가격을 알아보니 한두 푼이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냥 선풍기와 부채로 여름을 나고 있었어요. 제가 넌지시 친정집 에어컨 이야기를 하자 남편은 요즘 에어컨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요즘엔 중고도 괜찮다면서 당근에서 찾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 친구네 집에 이사 가면서 에어컨을 두고 간다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설치해 주자고 했어요. 사실 마음 같아서는 결혼하고 제대로 된 선물도 해본 적이 없어서 새 에어컨으로 갈아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생활비가 빠듯하게 돌아가는지라 꾹 참고 남편 친구가 사용하던 에어컨을 받아서 교체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시댁에는 최신형 에어컨으로 교체를 해줬다니 그것도 대출금으로 말이죠. 알면 알수록 심근경색이 올 것 같더군요. 자식도 때에 따라서는 호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을 데리고 시부모님과 단판을 지으려고 시댁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 알게 모르게 가전들이 다 새 것으로 바뀌어져 있더군요. 어머님, 에어컨 올해 새로 나온 신제품이네요. 요즘에 에어컨 가격 장난 아니던데요. 그래도 가전은 무조건 최신형으로 사야 된다. 괜히 몇 푼 아끼려다가 해진한 거 사면 안 좋아. 그게 다 창고에서 묵히다가 싸게 세일가로 나오는 거라니까. 이번에도 범석이가 완전 최신형으로 바꿔줘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예전에 쓰던 것도 나름 작동은 잘 됐는데. 그거요. 작동은 멀쩡히 잘 돼서 장모님 댁에 설치해드렸죠.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쓰던 에어컨이 아니라 시댁에 있던 에어컨을 우리 부모님한테 설치해 준 거였어요. 남편이 아차차 싶던지 시어머니에게 눈치를 주더군요. 그래, 아껴야 잘 살지. 멀쩡한 걸 버리는 것도 낭비다. 그게 연식은 좀 됐어도 바람 하나는 아주 시원하게 나왔어. 제가 오늘 참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네요. 근데 갈수록 충격적이라 이제 더 뭐가 나올지 겁이 나네요. 세아가, 너는 너무 예민해.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러냐? 그럼 다음엔 저희 친정에 있는 작동되는 가전제품 어머님께 드리고 우리 부모님께는 새로 장만해 드려도 될까요? 또 얘가 이렇게 나를 세운다. 가족끼리 이런 문제로 왈가왈부하지 말자꾸나. 우리 오랜만에 만난 거 아니냐? 참, 칠순잔치 어디서 할지 애미랑 의논했니? 글쎄요. 엄마는 어디서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호텔 뷔페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니? 친구들 보기에도 그렇고. 친척들도 멀리서 올라오는데 허접한 데서 할 수는 없지 않니? 그럼요. 제가 알아볼게요. 일생에 한 번인데 엄마가 원하는 데서 해야죠. 당신은 아까부터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저는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에어컨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들과 더 이상의 노력이나 설득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했죠.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더니 결국 돈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근데 이제 내가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어쩌지? 엄마가 저렇게 호텔 뷔페를 원하시니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당신이 어머님께 알았다고 했으니 알아서 해야지. 남편은 화를 낼 줄 알았던 제가 극도로 차분해진 것을 보고 자기 멋대로 오해를 하더군요. 알아서 하라는 것을 오케이의 의미로 받아들인 모양입니다. 효자 귀신이 사람마저 점점 갈수록 사리 분별 못하는 바보로 만드나 봐요. 그래, 당신이 다 이해할 줄 알았어. 그럼 이왕하는 김에 5단 케이크도 준비하자. 케이크는 당신이 주문을 좀 해줘. 나는 당장 뷔페부터 알아보고 예약할게. 그리고 대망의 시어머니 칠순날이 밝았습니다. 어머님은 역시나 예상대로 뷔페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먼 친인척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그리고 동네 개모임, 찜질방 친목 모임까지 아는 사람은 죄다 초대를 했더군요. 어머나, 칠순잔치 한번 거하게 한다야. 아니 유럽 크루즈 여행도 간다며?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니? 아주 잘 키운 아들 한 명이 대단하다. 범석이가 이렇게 잘 나가는 녀석이었어. 그냥 중소기업에 다니는 줄만 알았더니 무슨 주식 투자로 돈 좀 벌었나 보네. 결혼식도 아닌데 이 고향에 버스까지 대절해서 칠순잔치에 와보긴 처음이다. 사람들의 칭찬이 계속되자 시어머니의 어깨가 한껏 올라갔지요. 그렇지 않아도 시부모님 모두 남들의 평판에 예민한 분들이셨으니 오늘의 잔치가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여보, 5단 케이크 왜 이렇게 늦어? 원래 커팅식부터 하고 나서 해야 하는데. 무슨 소리야. 케이크 커팅이 칠순잔치의 하이라이트인데. 조금만 기다려봐. 분위기 무르익을 때 되면 도착할 거야. 내가 아주 특별히 대형 5단 케이크 준비했거든. 그리고 곧이어 5단 케이크가 천천히 뷔페장 안으로 들어왔죠. 단번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만큼 화려했어요. 배달 온 사람은 제 부탁대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천천히 뷔페 장소를 돌아서 시부모님 앞에서 멈추었어요. 순간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죠. 어머머, 이게 뭐야? 이게 다 아들 빚잔치로 차려진 밥상이야? 뭐라고 씌워진 거야? 범석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무슨 퇴직금까지 땡겨서 거기에다 대출까지 받아서 이런 후합한 잔치를 벌여? 이런 자식 새끼 잡아먹는 철없는 부모가 여기 있었네. 여기저기서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달려나와 케이크를 확인했죠. 멀리서 봐도 너무나 확연하게 잘 보이는 글씨로 5단에 걸쳐서 그동안 남편이 저지른 효도의 탈을 쓴 어리석은 만행을 적어놨거든요. 내가 예전부터 아들 자랑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 아무리 그래도 정도가 있지. 자식을 빚더미에 올려놓고 이런 잔치를 벌이고 싶냐고. 아니 범석이 그렇게 안 받는데 어떻게 지 부모가 쓰던 에어컨을 처갓집에 주고 지 부모는 빚내서 새 걸 사주냐고. 아유 저런 사위 얻을까 겁난다. 효자도 효자 나름이지. 이 정도면 거의 병자 수준이야. 세상 평판에 예민한 시부모님들에게는 잔치가 바로 지옥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죠. 이게 무슨 짓이야? 누가 이런 걸 주문한 거야? 응? 사람들과 시모의 외침 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오래간만에 고급진 뷔페 음식을 아주 맛있게 디저트까지 비우고는 남편에게 서류 한 장을 던져주고는 어머님의 악쓰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유유히 뷔페장을 빠져나왔어요. 집에 도착하기까지 남편에게서 전화가 수십 통 오더군요. 잔치가 거의 마무리가 되어갈 쯤에야 저는 전화를 받았죠.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중간에 이렇게 무책임하게 사라지면 어떡해? 뷔페 계산은 해주고 갔어야지. 지금 음식값 엄청나게 나왔는데
아무도 계산할 사람이 없어서 난리 났다고. 누가 그러게 감당하지도 못할 효도 코스프레 저지를 해? 이제부터 효도는 각자 셀프로 알아서 하자고.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그러니까 시간 끌지 말고 이혼 서류에 빨리 도장 찍는 거나 서둘러. 남편은 그 난리통에도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저 계산할 사람이 없어져서 전화기에 대고 지랄을 떨더군요. 지금 엄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개망신이 어디 있냐고 울고불고 난리 나셨다고. 나 지금 개 털인 거 당신도 알잖아. 이 큰 금액을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하냐고. 당신만 믿고 계약한 거라고. 남편은 뒤늦게 후회의 깨달음이 찾아왔나 봐요. 며칠이 지난 후 친정에 있는 저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하지만 역시 제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남자였어요. 그 난리를 쳤는데도 효자 귀신은 떠나지 않았나 봐요.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이혼은 해줄게. 부모님도 당신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시대. 그런데 내가 돈이 없잖아. 위자료를 좀 깎아주면 안 될까? 당신이 돈이 없으면 그렇게 끔찍하게 소중한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부탁해봐. 자식에게 그 정도 효도 받았으면 주실 줄도 알아야지. 저는 단 1원도 깎아줄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이혼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고 짧지만 파란만장했던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죠. 동료 말에 의하면 남편은 다시 부모님 댁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다고 하네요. 효자 귀신에서 불효자 귀신이 들렸는지 매일 술에 절어서 부모님을 원망하며 괴롭히고 있다고 하네요. 사람이 참 중간이 없는 인간이네요. 저는 친정집에서 다시 독립을 하지 않고 그동안 못했던 진정한 효도를 하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남자를 다시 만나 연애를 할지 결혼을 또 하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조건 하나는 확실하게 걸려고 합니다. 효도는 셀프 혹은 서로 똑같이 공평하게.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